6천만 원 주고 집을 샀는데 3년째 벽돌 한 장 안 쌓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은행에 갔더니 내 통장에 분명 2억이 있는데 오늘은 20만 원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명문대 석사 학위를 땄는데 취업은 포기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탑니다. 이게 지금 14억 중국인들의 현실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발견한 기회에 대해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헝다가 460조 원 빚더미를 안고 무너진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때만 해도 다들 생각했습니다. 헝다가 너무 무리하게 확장했으니까 그렇지 다른 회사들은 괜찮을 거야. 완전히 틀렸습니다. 업계 2위 비구이가 연달아 쓰러졌고 이제는 가장 튼튼하다던 1위 왕커까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왕커가 어떤 회사냐면 중국 부동산계의 삼성 같은 존재입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국영기업이고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던 곳이죠. 그런데 2024년 12월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선택적 디폴트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물산이 갑자기 이번 달 협력업체 대금을 못 주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란웨이로우 들어보셨나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미완성 건물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게 중국 전역에 수백만 채나 됩니다.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분양대금을 다 냈는데 3년이 지나도 공사장엔 인부 한 명 안 보입니다. 철근만 삐죽 튀어나온 콘크리트 덩어리가 비바람에 녹슬고 있을 뿐이죠. 개발업체는 이미 파산했고 내 돈은 어디론가 증발했습니다. 중국 GDP의 2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던 부동산, 경제의 4분의 2를 떠받치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는 중입니다. 부동산 붕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훨씬 더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8경원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8 뒤에 0이 16개 붙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장부 뒤에 숨겨둔 부채의 총액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성과를 내려고 무분별하게 땅을 개발했는데 직접 빚을 내면 중앙정부 눈치가 보이니까 LGFV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겁니다. 1년에 버는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3배 많다는 뜻이죠.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지어진 도로와 건물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 없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밤에 위성 사진을 찍으면 불빛 하나 없는 신도시들이 즐비해요. 50만 명이 살 수 있게 지었는데 실제 거주자는 몇천 명인 곳도 있습니다. 건물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이자는 꼬박꼬박 돌아오죠. 부동산이 무너지니 지방정부 세수가 말랐고 세수가 마르니 빚을 더 낼 수밖에 없고 빚이 쌓이니 이자 갚기도 버거워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허난성의 한 은행에서 갑자기 예금 인출이 막혔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중이라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돈을 못 찾았어요. 수만 명의 예금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19만으로 제한됐어요. 내 통장에 수천만 원이 있는데 하루에 19만 원밖에 못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업체들이 줄줄이 망해버렸거든요. 부실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은 예금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졌습니다. 은행을 못 믿으면 그 나라 경제는 작동을 멈춥니다.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식시장에 직접 돈 투입까지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시장은 정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으면서 돈만 뿌리니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 함정이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이 안 쓰는 겁니다.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내 자산 가치는 반토막 나는데 누가 쇼핑을 하겠습니까? 은행도 못 믿으니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사람까지 늘고 있어요. 빚 갚느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 기업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 월급이 깎이고 월급이 깎이니 또 소비가 줄고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입니다. 이런 경제적 타격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에요. 경제가 무너지는 건 시간이 걸려도 복구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세대가 걸립니다. 탕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평평하게 눕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없으니 나는 그냥 바닥에 누워 있겠다는 선언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바이란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이미 망했으니 마음대로 해라, 될 대로 되라는 완전한 자포자기예요. 중국 청년 실업률 공식 통계로는 20%인데 베이징대 연구진이 실제로 조사해보니 46.5%가 나왔습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인구수로 환산하면 1,600만에서 2천만 명의 청년이 사실상 탕핑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숫자가 너무 처참해서 청년 실업률 발표를 아예 중단해버렸어요. 석사 학위를 따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 흔한 풍경입니다. 중국 정부는 AI,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 돈을 쏟아붓지만 이런 산업들은 고용을 별로 안 만들어내요. 로봇이 배터리 만들고 AI가 설계하는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반면에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이 원하는 화이트 칼라 직장은 없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새벽까지 학원 돌고 명문대 가려고 청춘을 갈아 넣었는데 그 끝에 있는 건 배달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뛰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돈을 안 벌고 소비를 안 하니 내수 시장은 얼어붙고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은 당연히 포기합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금 1.0명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절반도 안 돼요. 하루에 유치원이 50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끊어낼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 기술마저 발목이 잡혔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 굴기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려면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수인데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은 이 장비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ASML 하나뿐이거든요. 중국이 자체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소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AI도, 자율주행도, 스마트폰도, 첨단 무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술 굴기를 외치던 중국이 정작 핵심 열쇠를 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외국 자본의 움직임이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51% 급감했어요. 3년 전과 비교하면 7분의 1 토막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들어보셨나요? 중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곳에 대안을 만들어 놓자는 전략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기본 원칙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언제 제재를 받을지 모르고 코로나 때처럼 갑자기 도시 전체가 봉쇄될 수도 있고 반간첩법 강화로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조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돈을 벌어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곳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한 발 물러나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고갈됐고 재정이 고갈되면서 그림자 부채가 터지기 시작했고 부채가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고 경제가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고 기술마저 막히면서 탈출구가 사라졌습니다. 5개의 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과 비교하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중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부유해진 상태에서 늙었거든요.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의 1인당 GDP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어요. 국민들이 쌓아놓은 부가 있었기 때문에 30년의 침체를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중국은 1인 GDP가 아직 미국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어요. 이걸 미부선노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늙어버린 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업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3.8%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상 독점이죠. 발주 대기 중인 LNG 선만 100척이 넘고 한국 조선소에는 3.5년치 일감이 쌓여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 1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 배는 너무 불안해서 못 쓰겠다고 한 겁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죠.
LNG 운반선은 바다 위에 영하 163도 냉장고예요. 액화 천연가스를 초저온으로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운반해야 하는데 가스가 새면 그 배는 거대한 폭탄이 됩니다.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분야죠. 중국이 야심차게 LNG 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치명적 결함으로 폐선 위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결국 다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LNG 선만이 아니라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고 있어요. 국제해사기구가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 군함 정비를 한국에 맡기려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누가 더 정교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을 가졌느냐가 승부를 가르죠. 기술적 격차에 지정학적 기회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피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믿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이 한국인 거예요. 조선업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까지 중국이 무너진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위기가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면 그 충격파가 우리한테도 오겠죠.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지금, 이건 한 세대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예요. 세계 경제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게 위협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